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사라지는 동토 북극의 얼음, 축복일까 재앙일까, 러시아 북동항로 물동량 3년 만에 4배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만약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어요 눌러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극이잖아요. 북극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극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북방항로에 대해서 조금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러시아에 여름이 있을까, 그리고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 러시아에 여름이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죠. 러시아에 여름이 있을까? 그런데 여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름이 없다고. 아마도 몹시 춥고 눈과 얼음이 뒤덮여 있는 러시아의 겨울 풍경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죠. 여름은 있는데 짧고 우리나라 여름처럼 후덥지근하지 않을 뿐입니다. 러시아인들도 여름에는 전원주택격인 다차에 가서 한가로운 휴가를 즐기거나 더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러시아의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요? 아주 지독하게 춥습니다. 특히 북극이죠. 북극에서 형성된 추운 바람과 거칠 것 없는 황량한 평야, 특히 러시아 북부하고 시베리아 지방은 황량한 평야입니다. 툰드라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나무밖에 자라지 않고 이런 황량한 평야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바로 몰려와요. 바로 몰려오기 때문에 너무나 춥고, 그 대부분을 보면 북극과 가까운 러시아 북부 지방을 보면 겨울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떨어지고, 특히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의 산출지로 유명한 사하공화국 같은 경우는 수도 야쿠티아에서는 영하 50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카로스도 많이 알죠? 이 바이카로스 옆에 있는 이르츠쿠츠 같은 경우는 1월 평균 온도가 영하 17.8도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시베리아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대체로 1월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춥기 때문에 혹한을 경험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죠. 이러했던 동토의 왕국에서 갑작스런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후변화의 가장 큰 배경이 온난화인데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는데요. 이러했던 동토의 왕국 러시아에서 이상 기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여름에 땡볕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겨울은 서울보다 더 따뜻한 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올해 2월 달에는 모스크바에서 영상을 살짝 웃도는 날씨도 많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마이너스 2도에서 3도까지 내려간 날씨까지 나오는 그런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모스크바의 겨울이 없어졌을까요? 그 배경은 가장 크게 온난화죠. 특히 지난 30년간 평균을 따르면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도 최고 마이너스 4도, 최저는 마이너스 11도여야 맞습니다. 이는 모스크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극 지방인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도 2016년도 여름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고, 75년 만에 탄저균이 돌아서 술록들이 집단 폐사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병원균이 많이 돌아요. 집단 병원균이 많이 도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탄저균이 돌아서 술록들이 집단 폐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북극해 안에 있는 노바야제 물야섬에서 북극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이제는 북극곰들에게 먹이가 없어졌어요. 이 먹이가 없어져서 그 근처에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시베리아에서만 30도가 넘는, 여름에 30도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30도가 넘는 이상 기온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산불까지 발생을 했죠. 이 산불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타이가 숲으로 번져서 300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상기온은 더 이상 이상기온이 아니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이러한 급속한 기후 변화들을 보면 지구 온난화의 과학적 진실성 여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일산화탄소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드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만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나라도 많지 않죠. 실제로 러시아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2.5배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북극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의 기후변화가 다른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는데 어떤 것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러시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하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해요. 어떤 위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협이 되는 것은 산불, 그리고 홍수, 그리고 농업도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생태계 파괴도 됐죠.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동식물군에 피해가 오고 특히 병원균이 너무나도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이 굉장히 빠른데 이것이 굉장한 위협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회도 동반을 하죠.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후가 가져다주는 가장 새로운 기회, 북극 개발이 되겠습니다. 얼어붙은 동토가 녹자마자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겨울에 영하 40도에서 50도로 내려가서 도로와 철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온도가 내려가면 도로가 다 깨져버려요. 만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곳에 새로운 기회 땅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얼음이 너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철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땅이었는데 바뀌었죠. 특히 북극 지역에는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가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껏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 시켰는데 이 땅이 무트로 드러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착수하게 됐습니다. 특히 야말반도에서는 가스를 채굴해서 LNG로 수출하는 야말 LNG 프로젝트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대우조선이 쇄빙선을 땄다라는 말도 있고, 또한 지금 이번에 삼성중공업에서 또 쇄빙선 수주가 지속적으로 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해서 러시아 정부는 쇄빙선을 이용해서 북극 항로를 지금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이 지금 쇄빙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쇄빙선을 같이 겸하는 LNG선을 이렇게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지금 러시아에게는
지구온난화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라는 거죠. 확실한 것은 러시아인들의 삶의 조건이나 경제적 셈법의 조건은 이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 경제성이 떨어져서 시도하지 않았던 북극지방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는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개발할 수 있다라고 바뀐 것이 굉장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북극 지역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력들을 이곳에 끌어들이게 되었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정 러시아 시절이나 소련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게 경제성에 입각하게 이게 자발적으로 생기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만 이것도 다 정부의 돈이 투자가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야말 프로젝트에 지금 진출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지금 러시아 당국 힘으로는 이 야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빈약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뒷돈을 많이 대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웨이가 그 5G 통신 라인을 러시아에 깔겠다 하는 그런 계약서에 계약이 됐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동 항로로 물동량 3년 만에 지금 4배로 튀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금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 로테르담으로 가는데, 이게 그 일본해를 지나서 지금 북극을 통하는데, 그 러시아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북동 항로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쪽으로 움직여서 가는 것이 북서 항로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북동 항로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기존의 아시아 유럽 항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북극 항로인데요. 이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일간지인 모스코바 타임즈에 의하면 러시아 북동 항로 관리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난해 항로 내 물동량 규모가 3억 1,50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6.7%, 그리고 2018년보다도 150%, 그리고 2017년보다도 430%, 즉 3년 동안 4.3배 성장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소련 시절에 기록했던 최고 기록인 6,455톤, 이게 1996년도에 기록했거든요. 그때보다도 5배 높은 수치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어떤 영향이냐? 온난화 영향이죠. 그리고 이 물동량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말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액화 천연가스가 나오잖아요. 이 액화 천연가스에 이동을 시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만 해도 이곳 야말 프로젝트에서 위치한 사베타 터미널에서 시작을 해서 2억 500만 톤, 이 물동량의 65%가 수송이 됐고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광물이 뒤를 이었는데, 노비타 항에서 7,700만 톤의 광물이 이동해서 이 총 물동량의 24%, 그리고 노니켈 항에서 1,500만 톤의 광물이 이동해서 여기서 5%의 이동량이 북동 항로를 통해서 수송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물동량 중 대부분이 이렇게 LNG나 아니면 광물들이 이동했는데, 환적 환물의 비중은 굉장히 낮았어요.
지난해 기준만 보더라도 69만 7,200톤의 물동량이 환적이 됐고 이것은 전년 대비 42%밖에 증가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서 비중을 보면 굉장히 낮은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편 지금 북동 항로는 노바야 제물야 군도에서 그리고 베링 해협 사이로 대략 5,600km의 규모입니다. 베링 해협에서 그리고 노바야 제물야까지만 해서는 5,600km 규모, 대부분이 빙하로 둘러싸여 있어요. 빙하로 빙해역이었기 때문에 쇄빙선은 지금 필수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북극이 점점 녹아가고 있어요. 그 녹아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가 많이 변화가 됐죠.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죠. 야말 프로젝트를 통해서 LNG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 또 광물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방항로를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곡물이 조금 떨어지는데 조선업의 곡물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많은 곡물은 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북극이 따뜻해지는 게 정말 러시아에게 좋은 것이냐? 물론 좋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반작용도 굉장하다. 특히 이곳에 그 병원균이 많이 침체져 있는데 병균들이 많이 죽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